잘라먹는 집은 문화. 안녕하세요, 묘야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서 꼭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 중 하나인 김춘수의 꽃을 상상으로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꽃이라는 조금 어려운 시를 우려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시 안에서 어떠한 단서도 찾기 힘들 때 그 시어를 보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일반적인 느낌, 원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풀어보는 그런 조금은 쉽지 않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천히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 시를 우려보시죠. 역시 쉽지 않죠? 처음 본 분들은 무슨 어려운 말이야? 느낌은 오는데 말로는 정리가 안 되네? 이러실 수 있고요. 이미 이 시를 보셔서 이 시의 이론을 외우신 분들은 여러 말들,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실존적이고 등등 어려운 말들이 무지하게 많이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지하철 타는 곳 벽면에 시들이 은근히 많던데 그 옆에 혹시 시에 대한 해설이 있던가요? 아니죠. 시인의 생애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은요? 네, 없습니다. 수능에서 새로운 시가 나올 때도 시 본문에 대한 어떠한 외제적 관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보충 지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서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없게 유도합니다. 이것은 시 자체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든 일상생활에서든 의제적 관점을 외워서 떠올리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가슴으로 시를 우려낼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란 말이죠. 자, 그럼 제목부터 상상으로 담대하게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입니다. 무엇이 떠올랐나요? 그것이 아름다움이든 가시이든 붉은색이든 어떤 색이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상상한 것이라면 모두 옳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 진행됨에 따라 시적 화자의 마음에 맞는 것을 우리가 추려내고 구체화시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꽃에 대한 상상 그대로 가지고 첫 연을 보겠습니다. 어려워서 겁이 난다면 좀 더 천천히 우려내면 됩니다. 그럼 확실히 부드럽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좁은 길에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갈 때 옆에 아이를 당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오토바이 지나간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신 할아버지가 아는 분이라면요? 저기 김씨 할아버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하죠. 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연만 읽고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몸짓이 무엇인지 정확히 추측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름을 부르기 전의 상태를 다만 무엇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약간은 부정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용기 있게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연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분명 더 많은 의미의 힌트가 나올 테니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선 낭독에 신경 써주세요. 점점 천천히 읽은 이유는 같은 시간에 읽어야 하는 행의 특성상 글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서는 감정이 고조되었다가 꽃이 되었다로 갈수록 점점 침착하게 음미하는 정서가 느껴집니다. 내용을 보자면 요 이연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의 상태를 말한 1연과 반대,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난 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큰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라는 구절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가옴, 게다가 내게 꽃이 된다는데 꽃이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아름답고 향기 있는 존재로 상징되는 어떤 긍정적인 존재가 된다는데 싫을 일은 없겠죠. 그럼 1년의 이름 불러주기 전 상태, 몸짓은 부정적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무언가 엄청 의미 있는 긍정적인 행위 같고요. 이제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꽃이니 몸짓이니 하는 시어가 명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연 보면 되겠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내가 주체가 되어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에게 알맞은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고 있군요. 그럼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이름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깊숙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쵸? 시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행위는 어떤 존재의 특별한 빛깔과 향기를 알아야,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독특함과 존재 가치를 알아야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인 나는 그렇게 누군가가 나의 존재 특성을 알아주고 명명해주길, 또 앞에서 떠올린 이름과 인식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나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주길 간절한 목소리로 바라고 있는 거군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제 상상으로 더 우려져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가 나에 대해 깊이 알고 명명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나도 그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상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와 대비되는 이름을 알기 전, 부르기 전에 했던 몸짓이라는 시어는 아마도 그와 반대인 허무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름과는 다르게 몸짓은 그때 그 시간만 흘러가 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것이네요. 의미를 대조해보니 몸짓이 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빠르게 읽히는 고조된 감정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감 잡았습니다. 무엇이라는 단어 앞에는 누군가에게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상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상대가 나의 구체적인 개성, 독특함을 알아주었으면 그렇게 나는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들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어. 그냥 교과서에 활자로 되어 있는 죽음말이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 속삭인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손발은 오그라들겠지만 여러분의 감과 상상력이 막 발휘될걸요? 그쵸?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라니 상상해보세요. 나를 보며 너무나 반갑게 웃고 있는 눈이 보이지 않나요? 나 너 알아. 넌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렇게 넌 참 특별하고 소중해. 그런 눈짓, 눈빛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시를 다 보셨으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직설적인 문장으로 시를 갈무리해 봅시다.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째, 이 시에서 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둘째,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밑에 설명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답을 만들기 전에 보시지 말고 참고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는 시도 깊이 상상하고 나의 것으로 우려보면 깊은 의미가 나옵니다. 요 시는 차를 우려내는 것보다 깊은 사골 정도의 어떤 우려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깊이 우려낸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의 맛을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관계에 대해서 외로워하고 방황하고 갈구했던 때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아니,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시를 배워갈수록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시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시를 상상하고 나누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번 시간 관계에 대한 깊은 갈증을 상징적 어휘로 표현한 조금은 깊게 감추어져 있는 사골 같은 깊은 맛의 시 김춘수의 꽃을 함께 우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아풍이었습니다.